여전히 한국의 집값은 비싸다. 거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은 여전히 가슴 정도예요. 너무 비싸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매매 거래량을 보잖아요. 사상 초유의 거래 절벽입니다. 확실한 거는 하락은 20에서 최소 20에서 많게는 40% 하락은 서울 기준으로 올 수밖에 없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24, 25, 26년은 지금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이번에 이제 기회가 오게 되면은 지방시장부터 저는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데이터가 눈에 띄게 좀 좋아지는 지역은 이에요.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입법. 오늘은요, 부동산 시장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입니다. 리치고 김기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월간 이제 10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통합 앱 리치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아마 작년 한 4월쯤에 제가 처음 뵙고 작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막 여쭤보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올해 또 새롭게 2024년 맞아서 새롭게 부동산 시장 전망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집값 뭐 여전히 비싸다고 봐야겠죠? 너무 비싸죠. 네. 일단 데이터로 봤을 때 거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은 여전히 가슴 정도예요. 너무 비싸요. 보통 우리가 투자의 대가들이 다 이야기하죠. 무릎 밑에서 사라고. 그래서 시도 기준으로 우리가 서울이냐 경기도냐 인천이냐 울산이냐 대구냐 이런 시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떨어진 곳은 지금 허리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허리. 하지만 서울은 여전히 이제 지금 가슴 정도로 상당히 거품이 여전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국의 집값은 비싸다. 그럼 적정 집값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적정 집값의 기준을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집을 사실 때 보통 어떻게 사죠? 내가 한 달에 뭐 나랑 내 배우자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예를 들면. 그럼 1,000만 원에서 우리가 생활비 빼고 뭐 이것저것 다 빼고 그래 내가 한 달에 300이나 400 정도는 내가 주택 원리금 상환으로 내가 갚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집값이 한 달에 서울의 집값이 대출 껴서 내가 한 달에 150만 원만 내면 살 수 있어. 어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없던 수요도 생깁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냐? 지금은 36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리치고에 들어가시면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엑스퍼트 분석 들어가면 시도 분석에 들어가시면 시도별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가격이라는 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어느 즈음에서 가격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수요와 공급 다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요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수요를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가격이 내가 소득 대비해서 몇 배 정도 되는지. 소득은 또 계속 오르잖아요. 자, 그럼 소득 대비해서 좀 몇 배인지를 볼게요. 서울의 소득 대비 가격이라고 나오죠. 요게 지금 얼마냐면 21.8배입니다. 그러니까 22년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서울의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소득의 몇 퍼센트 정도로 혹시 주택 원리금 상환액으로 쓰실 수 있으실까요?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500을 벌어요. 500을 벌면 이 중에 얼마 정도를 납입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200 언더였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근데 200이라고 칠게요. 200이면은 내 소득의 40%. 그렇죠? 1,000만 원 벌면은 400만 원. 그다음에 500만 원 벌면은 이제 2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칠게요. 근데 연봉이 1억이어도 세금 떼고 나면은 정확하게 통장에 얼마 들어오냐? 63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630만 원 정도의 40%라 할지라도 4, 6에 24, 200 몇십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요게 21.8년이라는 얘기 거의 22년인데 내 소득의 40%를 갚아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총 몇 년을 갚아야 되는지를 계산을 하려면 21.8년 나누기 0.4를 하면 돼요. 그럼 몇 년 나오는지 아세요? 55년 정도 나옵니다. 지금 빵 터졌는데. 자, 우리 촬영하신 분이 빵 터졌습니다. 이게 사실 너무 슬픈 얘기인데. 자, 얘기는 무슨 얘기냐? 35세 집 산다고 할게요.
그럼 55년이면 몇 살이 돼야 내 집 되는 거예요? 90. 90살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갚으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과연 이 정상인 세상일까요? 왜 이렇게 출산율이 높냐? 그리고 왜 아무리 정부가 지금 출산정책 해도 애를 안 낳냐? 일단 집값이 너무 높아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얘가 지금 코로나 시절을 포함한 평균이 몇 배냐면 17배입니다. 네. 이것도 사실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냥 17배가 평균이라고 칠게요. 네. 17을 그러면은 0.4로 나누면은 몇 년이냐? 대략 4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35세 결혼해서 집을 사면요. 40년이니까 뭐 70. 75세. 네. 이것도 많아. 아니 75세까지 어떻게 맨날 갚아요? 지금 정년 65세면 다 지금 큰 기업들은 지금 50살 좀 넘어도 지금 눈치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얘가 역사적인 저점이 얼마냐? 12배가 안 됩니다. 네. 12배가 안 돼요. 자, 그러면 12배를 0.4로 나누면은 그러면은 30년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5세 집 사면 65세가 내 집 되는 거야. 자, 이 정도면 어때요? 그냥 네 괜찮죠? 앞서 아, 네, 이 얘기해 주셨던 거에 정도면 비하면 집을 너무 살만한 거죠. 괜찮죠. 네. 이럴 때 집을 살만한 겁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저는 14배 밑으로 떨어진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14배. 예. 그러면은 지금 22니까 6 정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30% 가까이 하락을 해야, 예. 그래야 집값이 정상화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30% 하락하는 시점은 네. 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짧으면 1년, 길면 2, 3년. 그것도 뭐 데이터로 좀 올해 전망이 좀 나오나요? 올해 전망은 일단 상중하저로 제가 전망을 했어요. 상반기는 뭐 정책적인 효과나 총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만고만 하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데이터로 봤을 때는 지금의 거품은 아무도 떠받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를 해도 거래량이 너무 작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매매 거래량을 보잖아요. 사상 초유의 거래 절벽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거래량이 이렇게 작았던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거래량이 작냐? 그거는 매수자,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팔려고 내놓은 아파트 매매 물량은 역사상 최대입니다. 서울도 지금 8만 채가 넘고요.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강남, 소초, 송파도 지금 매물이 거의 사상 최대입니다. 다들 못 팔아서 안달이에요, 지금. 2024년 아까 상중하저라고 하셨는데 그럼 하반기에 조금 하락으로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제 100%라는 건 세상은 없죠. 나름의 데이터를 가지고 유출을 하는 거고. 뭐 그러니까 하락은 거의 명확합니다. 2차 하락이 특히 서울은 2차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는 금리나 정책적인 변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과거를 차트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2008년에 금리위기 터지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이 2013년 중후반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도 계속 떨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떨어졌다 상승했다 떨어졌다 상승했다 쭉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서 이번에도 22년에 실거래가 공개된 가장 큰 폭락이 나타났죠. 서울만 해도 실거래가 22% 폭락했습니다. 폭락했다가 난리 나니까 더군다나 준촌주공까지 엮여 있으니까 살려야 되니까 둔촌주공 살리기 1월 3일 부동산 대책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반등이 몇 개월 나왔다가 거래량도 좀 늘고 근데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10월 달부터 다시 거래량 줄고 매매도 지금 하락으로 돌아섰다가 지금 1월 달에 또 지금 신생아 특례니 뭐니 또 총선하고 하니까 지금 살짝 지금 강보합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확실한 거는 하락은 20에서 최소 20에서 많게는 40% 하락은 서울 기준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저는 확률적으로 여기서부터는 확률이에요. 2차 하락은 거의 확실한데
이 이후의 시나리오는 확률인데 완만한 하락. 금리 위기 때 이후처럼 출렁 내렸다가 또 정부 정책 해서 좀 올랐다가 내렸다가 정부 정책 또 올랐다가 그리고 쭉 내릴지 아니면 그냥 한 방에 쭉 내릴지가 22년 하반기에 결정이 될 거라고, 아니 24년 하반기에 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매수 시점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저는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감안을 해봤을 때 김기원이 판단하기로는 완만한 하락보다는 급격한 하락의 가능성을 저는 더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럼 무주택자들은 하락하는 이제 올해 말부터 좀 급격히 하락할 경우에 사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죠. 자, 모든 자산은요, 무릎 밑에서 사야 됩니다. 그리고 PIR 기준으로 한 15, 특히 14 이하면은 이거는 무릎이에요, 완전. 사셔도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은 데드캣 바운스 장이에요. 왜? 여전히 지금 그 뜨거웠던 기억, 20년, 21년 그 엄청난 폭등장. 이 세상에서 제일 짜릿한 게 뭔지 아세요? 단기간에 폭등하는 게 가장 짜릿합니다. 근데 이런 기억이 사람들 뇌리 속에는 여전히 박혀 있어요. 근데 2차 하락이 나타나잖아요. 싹 없어지고 아마 대세 하락론이 엄청나게 시장에 퍼질 겁니다. 일본처럼 된다. 대한민국 인구 줄어든다. 노인 인구 많아진다. 난리 난다. 물론 맞는 얘기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는 앞으로 당장 할 건 아니고 2030년대 중후반 2040년대에 가서야 아마 그게 피부로 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기가 올 거고 그렇게 매수 시기가 오게 되면은 제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또 다른 분들 얘기 듣고 끝났네 하면서 또 못 사지 말고 지금 우리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14, 15년 이때 집 샀으면 어땠어요, 서울에? 정말 짱이었죠. 네, 돈 벌었죠, 돈 짱이었죠. 벌었죠. 네. 근데 그때 산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 산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 산 사람. 안 산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오히려 판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무서우니까. 자, 그런데 세상은 사이클로 움직이고 또다시 좋은 기회는 오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는 제가 얘기할 거야. 이제는 무릎 미치니까 편안하게 내 집 마련 하셔도 되겠습니다라고 한번 얘기할 때가 올 겁니다. 근데 2월 주담대는 2월 역대 2월 기준에 뭐 세 번째로 큰 폭으로 이제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그럼 주담대가 증가한 원인은 뭘로 보실까요? 일단 당연히 이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건데 일단 2월 달부터 이 대출 시장 관련해서 뭐가 시행이 됐냐면 스트레스 DSR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면은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줄어요. 그러니까 한도 줄기 전에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1월 달에는 신생아 특례까지 또 정부가 또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담대가 많이 좀 증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면서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혹시라도 부작용이 있을까 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시행되고 6월에 시행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100% 시행이 되고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다음에 기타 대출까지 합쳐서 내 대출의 총 한도가 대략 내 연봉만큼 줄어들 거예요. 혹시 담보대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와, 집이 혹시 없으셔서? 집이 없어서예요. 집이 네, 없어서. 집이 없어서. 자, 그냥 방송이니까 이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주택담보대출 2억 있다라고 치고 신용대출 5천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2억 5천이잖아요. 네. 이 대출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칠게요. 자, 근데 연봉이 5천이라고 제가 가정할게요. 근데 내년 되면은 내 연봉만큼 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억 5천에서 5천만큼 줄여야 돼요. 그러면 담보대출을 줄이든 신용대출을 줄여야 되겠죠. 그럼 있는 대출도 내가 지금 물론 주택담보대출은 기간이 좀 기니까 하지만 신용대출을 매년 연장을 합니다. 1년 단위로.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오면은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신용대출부터 줄여야 되겠죠? 근데 얼마 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때 신용대출까지 받아 집 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 주택시장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이 앞으로 점점점 줄어들 거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대표님이 눈여겨보는 지역이 제가 울산이라고 들었는데. 아, 지금 전국에 소문 다 났나요? 네. 네, 일단 대표님이 눈여겨보시는 지역이 뭐 울산 몇 군데 있죠. 네, 울산도 괜찮고 충남도 저는 이제 수도권보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은 사이클이고 그리고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달라요. 자, 금융위기 이후에 수도권은 2013년까지 계속 떨어졌지만 그때 상승했던 지역은 수도권 빼고는 다 올랐어요. 30%, 40%씩 올랐습니다. 수도권이 10%, 20% 떨어지는 동안에.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회가 오게 되면은 지방 시장부터 저는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울산도 좋고요. 충남도 괜찮고요. 뭐 충북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대구도 앞으로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인천도 좋아질 겁니다. 예, 물론 시차는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데이터가 눈에 띄게 좀 좋아지는 지역은 울산이에요. 예,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작년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시장이 안 좋았는데 올해부터 24, 25, 26년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어요. 감소를 합니다. 근데 이미 전세 수급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 수급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공급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전세 가격이 계속 이렇게 6개월, 1년, 2년, 3년 올라가면은 매매가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울산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 허리 정도예요. 서울은 아까 제가 가슴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울산은 허리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락폭이 뭐 한 10에서 아주 많아도 한 15% 정도 밖에 안 될 거라고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울산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울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타이밍에 저희가 구독자분들을 상대로 질문을 네. 대표님 오시기 전에 좀 받아봤어요. 네. 그 구독자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서울 도심에 이제 아파트 매수를 노리고 있는데 네. 지금 너무 비싸니까 비싸다. 이 타이밍에 그냥 네. 경기도 신축을 매수를 한 뒤에 네.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더 네. 나을까? 네. 아니면 그냥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기다리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일단 현금 비중을 높이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네. 자,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를 과거에 사기 제일 좋았던 시기는 14년 정도가 제일 좋았어요. 14년 정도가. 그리고 21년까지 상승한 거죠. 무려 7년을. 자, 그러면 자, 제가 여쭤볼게요. 자, 그냥 무릎 밑에서 살 수도 있고 허리 정도에 살 수도 있고 어깨 위에 살 수도 있는데 자, 아파트는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비싼 구매 의사 결정할 수 있어요? 없죠. 가장 비싼 건데 이거를 고점에서 지금 연끌하신 분들은 엄청난 지금 고통에 휩싸여 있으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정말 이거는 말도 인생이 그냥 무너져요. 자, 그러면 무릎 밑에 사시는 게 좋겠어요? 허리에 사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어깨 위나 가슴에 사시는 게 좋겠어요? 무릎 밑에 사시는 게 좋겠죠. 근데 무릎 밑에 살려면 2, 3년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자, 그리고 아파트가 한 번 오르면 우리 오르는 거 기억나시죠? 얼마씩 올라요? 5천, 1원, 1원이래. 1억, 2억 이런 식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뛰는데 자, 1억이라는 돈을 내가 모으려면은 보통 사람들은 짧아도 5년, 길면은 10년 정도 걸려야 1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2, 3년 내가 기다려서 1억, 2억 내가 싸게 살 수 있다.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지.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절대 부동산은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부동산으로 이 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서 이런 거 아니면 제가 뭐하러 이런 정말 고급 꿀팁 정보를 제가 와서 얘기하겠어요. 나만 알고 싶지, 진짜.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제가 이 부동산 플랫폼을 다 만들어서 다 까발렸잖아요. 지금 우리 이렇게 보는 데이터 차트 이런 거 여러분들 리치고.ai 들어가시면 다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시장을 데이터로 투명하게 만들어서 다 하는 거니까 정말 여러분들 한번 기다려 보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큰 사이클로 보여주니까 여러분들 데이터에 기반해서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24, 25, 26년은 지금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그리고 경매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매로 매수하면은 더더욱 좋다. 이런 얘기 하니까 앞으로 3년 안에 좋은 기회, 어떤 지역이라도 좋은 기회가 오니까 조금만 방송 지켜보시면서 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바라보는 데이터대로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좋은 기회가 와. 내가 이 기회를 잡고 싶어.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월세나 반전세가 저는 향후에 다가올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유동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전략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아니 전세가율이 이렇게 낮은데 서울에 무슨 갭 투자를 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